네,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에서 창업 쪽을 강의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조재성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그 줌으로 할 때 박수 치는 거 혹시 배우신 적 있으실까요? 요즘 그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 박수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칩니다. 네. 이게 박수입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거 하시면 인싸 되신 거예요. 예. 나 이런 것도 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셔보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자금 유치를 위한 PEST 방식의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그냥 통칭해서 저희가 자금이 어디에 있고, 내게 필요한 자금이 어떤 것이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구나. 오늘 이것만 확인하고 가셔도 전 절반 이상 얻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초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내가 이런 자금이 있고 나한테 맞는 자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찾지 못하셔서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이제 길잡이 정도의 방향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충북대학교에서 왔고요. 예, 창업학을 전공한 이런 정도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래 그 연락처나 이메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향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거기 메일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뭐가 화면이 먹어버렸네요. 저는 뭘까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화면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요. 아니, 갑자기 생겼는데 지금 하고 나서 넘어가는 게 잘 안 돼가지고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하시죠 뭐. 네네. 주석 설정에서 들어가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배우고 싶거든요. 잠시만요. 네. 그냥 하시죠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은 사업계획서죠. 그럼 사업계획서가 뭐냐, 어떤 게 사업계획서냐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란 내용을 정리해서 계획된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사업계획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대표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들 이제 그 교수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갖고 계신 아이디어나 사업을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안내하고 내가 설명해야 되는 게 사업계획이잖아요. 그 내용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작성했는가가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의 핵심이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사업계획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좋은 사업계획서가 뭐냐? 좋은 사업계획서가 사업계획서를 제가 한 1년에 1000개 이상의 아이템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런 좋은 사업계획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3가지가 배제되어 있는 사업계획서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인지 첫 번째 말씀드리면 공감이에요. 이 공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계획서는 장표마다 큰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냥 빈칸 채우기로 하시면 안 돼요.
사업 계획서를 잘 못 쓰시는 분일수록 이런 빈칸 채우기에 이제 목숨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의 텍스트, 한 자의 문장, 하나의 이미지를 넣을 때 과연 어떤 공감을 불러내고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된다. 이 공감 포인트가 핵심이에요. 이 공감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업 계획서는 바로 덮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이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가치를 더 좋게 해주거나 또는 기존에 어려웠던 것들 내가 해결해주거나 이런 어떤 가치를 주셔야 돼요. 비싼 걸 싸게 주던 불편한 걸 편하게 주던 그 가치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되는 건가? 그게 공감이 돼야 되고 이게 들어간 사업 계획서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에게 보이는가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혼자 보고 책상 속에 좋은 거야. 책상 탑에 넣어놓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읽고 평가해 준 사람이 누군가라는 거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누구냐는 기관일 수도 있고요. 심사위원들이 누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부 지원 사업의 형태의 사업 계획서는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7인, 5인 이상 7인인데 대부분 5인으로 합니다. 근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명의 투자 전문가,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입니다. 시장 전문가, 그리고 변리사,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선배 창업가, 그리고 이제 교수.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5인의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성향에 맞춰서 이 사업 계획서를 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이제 각각의 어떤 가치가 어떤 것을 보고 사업 계획서를 평가를 하는지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이 뭐냐? 창업은 나라나 왕조 따위를 세우고 사업을 처음으로 일으키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까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업 계획서는 뭐죠? 네, 사업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창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라 함은 우리가 한마디로 내가 지금 시작한 것을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게 사업 계획서입니다. 근데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업 계획서가 창업 계획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서 이 아이템을 발전시키고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내 아이디어, 솔직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그 기술만을 쏟아붓고 끝나버리는 사업 계획서가 많아요. 결국 창업 계획서가 되는 거죠. 이런 상업 계획서는 반드시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도태되는지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게 스타트업이 가장 간단하게 42%인데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제품이 시장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아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된 표현을 얘기하면 자뻑에 빠진 제품이에요. 그냥 내 생각에 와 이거 좋을 것 같아.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판매를 하고 플랫폼을 만들면 외면받는 서비스가 되고 외면받는 제품이 됩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42%고요. 대부분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우리는 뭐 자금이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저희가 말하는 시장 검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객 검증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실패하는 아이템이 42%입니다. 그러면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하고 알아내는지도 제가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보통 퀴즈를 드리는데 이미 다 교화를 갖고 계시니까 정답을 알고 계셔가지고 살짝 의미가 없는데요. 대부분 성공하는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금력이 풍부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 제품이 지금 딱 맞는 타이밍에 나온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공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실패하신 그 대표적인 두 분을 알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DMB라는 거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특허도 갖고 계시고 모든 권리를 다 갖고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갖고 몇 년을 있다가 이거 뭐 쓸모 없겠네 하고
후배를 줘버렸어요. 누굴 줘버렸습니다. 근데 그 받은 후배분은 대박이 났어요. 초대박이 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가 한 15년 정도로 돌아가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저희가 예전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DMB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죠? 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핸드폰이라는 걸 들고 다니기 시작한 시점부터 DMB가 기능이 들어가면서 들고 다니는 TV 시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죠. 뭐 쉽게 얘기해서 들고 다니면서 TV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TV 내비게이션에 다는 정도였는데 그게 굉장히 고가 제품이고 한정적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 아이템을 후배한테 넘기자마자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초대박이 났고 이분은 수백억대 그러니까 재벌이라기 좀 없지만 예, 성공을 하신 창업가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타이밍이 안 맞아서 놓치는 아이템이 발생했고요. 또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일인데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지인 아니면 이제 저도 이제 전해드린 건데 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94년도 수교를 하고 중국에 처음으로 가보셨어요. 가셔서 이제 중국은 어떤 곳인가,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구경을 가셨는데 이제 구경을 가셨으면 뭐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여기 대부분 남자분이시더라고요. 남자분이시면 한국 남자분들은 식사 후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뭘 하실까 하시죠? 네. 저희 말로 이제 식구땡이라는 거 하시죠. 왼손에는 커피, 오른손에는 담배를 두고 식사 후에 밖에 나가서 이제 식구땡을 하시죠. 근데 이분도 담배 피시는데 이제 밥을 먹고 나갔는데 커피 파는 저희 말로 자판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커피 파는 곳이. 그래서 이상하다. 왜 여기는 커피 파는 곳이 한 군데도 없지라고 생각해서 정말 유심히 보셨는데 커피 파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울커니 이게 내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국에서 저희 말로 이제 밴딩 머신을 다 수입을 해다가 북경에 있는 큰 건물에 다 까셨어요.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폭삭 망하셨습니다. 쫄딱 망하셨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해요. 중국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 차를 마시는 사람. 개별적으로 개인이 다 차통을 들고 다니면서 차를 마시는 문화였고 지금도 차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 매장에 가장 빠른 성장세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 매장이 중국 상해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 사람들은 커피보다 차를 더 선호하고 있고요. 찻집이 스타벅스 커피집보다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커피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커피가 잘 팔리고 있죠. 하지만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이 앞선 시대에 커피를 중국에 보급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자판기를 갖고 가셨다가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깨달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요.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이 제품이 시장이 없다면 왜 시장이 없는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또는 이 플랫폼이 없다면, 이 서비스가 없다면 이게 왜 시장이 없는지도 고민하시고 제품을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만드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 검증, 시장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창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도 해외 많은 기관들, 특히 이제 동남아 쪽은 제가 안 가본 나라가 다 가봤거든요. 가서 창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고 지원하는 국가적인 기관들을 다 가보면 솔직히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나라의 환경을 얘기를 해주면 그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요. 우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나도 한국 가서 창업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느냐. 솔직히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우리나라는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본인의 리스크를 많이 덜어내는 플랫폼 환경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장년층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고 창업하신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아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백종원 대표를 사진을 넣었는데 잘 아시는 골목 식당에서 식당들을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백종원 대표가 예전에 이제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본인이 이제 실패를 크게 하고 이제 시내 한 군데 이제 먹거리가 골목에다가 쌈밥집을 차리셨습니다. 쌈밥집을 차려서 굉장히 그것도 큰 돈을 벌고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바로 길 건너편에 바로 앞에 정면에 부대찌개 집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망하고 나갔대요. 그리고 뭐 다른 메뉴가 들어와서 또 하다가 또 6개월 만에 하고 망해서 나갔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온 집이 또 부대찌개 집이 들어와서 망했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어딘가에 새로운 서비스를 내고 싶다. 저희가 이제 장사를 보는 가정을 할게요. 가게를 낼 때 이 가게에 이전에 어떤 업종이 있었고 이 이전에 어떤 업종이 있었고 어떤 것들은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했는 정도는 확인을 하고 내가 그 업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골목이나 상권마다 맞는 메뉴가 있습니다. 부대찌개라는 메뉴는 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객단가가 다른 음식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기억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대찌개 집 가면 1인분은 안 팝니다. 대부분 2인분이 시작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객단가가 높다 보니까 1인분씩 팔면 마진을 남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2인분씩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높죠, 생각보다. 근데 그럼 왜 거기 골목에서 실패했느냐라는 걸 분석을 해보면 그 골목이 먹자 골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직장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권에서 한 명씩 로테이션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였다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 부대찌개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메뉴가 그 골목의 상권에 맞는 메뉴가인가요? 맞지 않죠. 그런 기본적인 상권을 이용하는 고객이 어떤 층인지를 조사하지 않고 그냥 그 골목에 부대찌개 집이 없으니까 난 부대찌개를 하면 사람들이 올 거야 라고 접근을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없으면 없는 이유를 발견을 하시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전조사를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이전에 어떤 집이 있었니? 여기 그 이전에 어떤 집이 있었니? 몇 개월 하고 망해서 나갔니? 부동산 가서 한 30분만 투자하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아이템은 없으니까 될 거야 라고 접근을 하셔가지고 실패를 하신다고. 이 고객검증과 시장검증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내 사업계획서를 가장 공감대를 끌어내기 쉬운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검증받지 않은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조사나 고객검증을 하지 않는 것.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 핵가족 붐이 불었습니다. 즉 1인 가족이 늘어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세탁기 업체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소형 세탁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것들은 다 대기업,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S, L 뭐 그런 대기업들에서 만들고 있는 세탁기고 이 밑에 것도 S에서 만들어내신 세탁기입니다. 근데 만들어내고 쉽게 말씀드리면 쫄딱 망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서비스가 됐어요. 지금 여기 그 다 남자분이시라서 공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빨래를 직접 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저기 빨래 하시는 분 한번 이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직접 하시는 분. 없으시구나. 없으시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다. 빨래를 매일 하시나요? 네. 매일 하시는 집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월, 화, 수, 목, 금 모아서 주말에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세탁기가 작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월, 화, 수, 목, 금 빨래를 모아야 되니까 커야죠.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작으면 혼자 산다고 해서 제가 매일 빨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 세탁기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한 1년도 안 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아까 성공하는 아이템의 첫 번째가 뭐였죠? 예, 타이밍이었죠. 타이밍. 시간이 바뀌었을 때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 소형 세탁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네, 유아용 세탁기로 바뀌었습니다. 유아용 세탁기는 빨래를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들이 한 자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이 전용 세제를 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음과 빨리 섞지 않고 아예 전용, 그리고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빨래할 것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형 세탁기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소형이라고 하면 유아용 전용 세탁기죠. 네, 유아용 전용 세탁기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대부분 가정에서 있고요. 최근에 이게 조금 더 방향성이 바뀌어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반려동물용 세탁기도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옷들도 생각보다 많이 빨아야 되고 많이 자주 갈아입혀야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빨는 것도 힘들고 그거 자체도 어른 세탁기가 동물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사람하고 섞어서 빨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런 소형 세탁기를 이용하시는 시장이 또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바뀌니까 예전엔 사장됐던 되게 의미 없는 아이템들이 다른 아이템으로 성장해서 시장이 발전되고 상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고객가 생각하지 않는 제품 되게 웃긴 제품이시라고 보시는데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겨울쯤 연말에 실제로 있던 일이 이게 파리바게트에서 마들렌을 팔았는데요. 실제로 지금은 안 팔리고 있습니다만 빵 한 개의 가격이 16,000원입니다. 물론 사이즈가 좀 큽니다. 제 손바닥 정도 되는 사이즈의 빵이긴 한데 빵 한 개에 16,000원을 팔았어요. 실제로 이게 프랑스에서 수입해온 제품인데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 돈으로 10유로 정도니까 14,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기준으로 하면 그게 비싸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여러분께서는 빵 한 개에 16,000원을 들여서 드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는 절대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잠깐 짧게 선보이고 그냥 사라졌어요. 네.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이런 실수도 파리바게트에서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과에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임에도 이런 고객 검증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품을 내서 실수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서비스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더 신중해야 돼요. 성공하는 기업은 바른 이런 큰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줄이는 게 가장 적게 실패한 기업이 빠른 성공을 합니다. 실제로 이건 통계로도 있고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검증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이제 최종본인데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이제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에 이제 도움을 주러 갔는데 뭘 도와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앞에 왼쪽에 보시면 여인들이 머리에 물통을 메고 하루에 왕복 4시간을 물을 들어 갔다고 합니다. 2시간을 걸어가서 2시간을 걸어오고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그래. 저 사람들은 돕자 해서 만든 게 뭐냐.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예, 가운데 이게 우물이에요. 외국은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뒷분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머리에다가 물 이고 4시간씩 갔다 오지 마세요 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뒤에 이 우물을 잘 쓰고 있나 라고 이제 가서 봤더니 우물이 아무도 안 써가지고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라고 이제 그때서야 그들에게 물어봤는데 되게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아프리카도 그 시부모,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부양하고 사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러다 보니 대부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시부모님, 시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집에서 그 4시간 동안 물길러 갔다 오는 시간이 자기들의 자유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4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물 들어가면 자기네끼리 수다 떨고 어제 우리 남편이 뭐라 그랬어. 어제 우리 시부모님 뭐라 그랬어. 막 서로 이렇게 정말 이런 잡담하고 놀러 갔다 오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데 그거를 저 우물로 뺏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계속 머리에 물동을 이고 4시간을 걸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우물인데 안 써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그런 거 모르겠고, 우리가 가장 힘든 거는 이런 거야. 뭐가 힘드세요? 하고 물어보니, 머리에 물통을 이고 거기까지 가는 게 이게 너무 무거워. 이게 힘든 거지. 우리는 물 갔다 오는 게 힘들지 않아. 라고 해서 해결책을 낸 게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동그란 통이 보이실 겁니다. 예. 뭘까요? 그냥 물통이죠. 쉽게 해서 물통입니다. 물통을, 구 형태로 만들어서 끈을 이어서 그냥 끌고 갔다 올 수 있게 저렇게 해결책을 내신 거예요. 지금은 저 통이
디자인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도넛 형태도 있고요. 조금 이제 변형된 형태도 있는데 이제 새로운 조금 기능이 추가돼서 저 안에 정수 필터를 넣습니다. 넣으면 구 형태니까 계속 구르잖아요. 그 물이 흐르는 그 자유 낙하 운동으로 물 자체를 정수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기능까지 된 제품이 지금 현재는 발전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야 있으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면 고객들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 네, 저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물을 일로 4시간을 갔다 오는 게 당연히 힘들 거니까 우물 있으면 사용하겠지? 아니, 난 그거 전혀 원하지 않는데? 난 이게 무거운 걸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결국 물어봤을 때 해결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고객 경쟁입니다. 네, 이 팀은 제 제자입니다. 네, 제자인데 26살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은 28, 9이 됐네요. 네, 이제 30대라고 이제 울고 있는 학생인데 수하련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름 자체가 윤수하련이에요. 그래서 수하련이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됐고요. 네, 왼쪽에 있는 여학생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저하고 사업 계획서를 써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1억을 받았습니다. 네, 1억을 지원받아서 이 아이템으로 완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한 직원 5명 두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템이 다 남자분이셔가지고 그냥 모르실 수도 있겠다. 뭘로 보이시나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비누입니다. 비누. 수제 천연 비누. 네. 남자들은 무뚝뚝하게 수제 천연 비누 누가 써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비누를 같이 쓰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많아져서 오히려 한동안 매출이 급성장했었어요. 일반 비누는 쓰기 싫고 뭔가 이렇게 천연이고 좋은 걸 쓰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기 생각보다 비누가 비쌉니다. 저게 5세트짜리 한 3만 원씩 팔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 결혼 답례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이제 기념품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 비누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1억을 받았다고? 어떻게 1억을 받았지? 라는 혹시 생각이 들지 않으실까요? 드셔야 되는데. 그런 전진적인 어떤 좀 도전전이 생기셔야 되는데. 네. 비누입니다, 비누. 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되게 아이템이 약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약한 아이템이에요. 근데 결국 저 수제 비누, 진입장벽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누구나 공방 같은 데 가서 한 일주일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저 아이템으로 어떻게 1억을 받았을까? 라는 접근을 생각하시면 이제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 후에 신문에 났던 건데 이제 제가 일부 캡처를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 저겁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그녀는 제주강귤 껍질을 이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창업 인천지에 당선되어서 공방을 열게 됐다. 네,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비누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1억 받는 것도 신기한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지? 라는 접근을 좀 해보시면 이제 어떻게 썼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퀴즈를 근데 여기는 이제 농촌 계신 분들이셔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자 왼쪽에 귤 껍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를 드리면 귤 껍질은 일반 쓰레기일까요?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마시시는 분께 커피 쿠폰을 쏘겠지만 예, 안 계셔가지고 여기 밥해 계신 커피 쿠폰 바로 쏴드리는데 써줄 수가 없네요. 폐기물입니다. 네? 폐기물이라고요. 폐기물이요? 역시 정답을 얼핏 정답이시긴 한데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귤 껍질 제가 지금 귤을 방금 까서 먹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고요. 귀찮아가지고 여기 놔뒀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가지고 이게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러면 일반 쓰레기를 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폐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네, 너무 이 업을 잘 알고 계신 분. 맞습니다. 예. 얘가 귤 껍질을 모으면 얘가 폐기물 불연성 전용 수거 마다라고 해서 여기 담아서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게 비싸요. 이게 죄송합니다. 그 마이크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제주도의 20m짜리 쓰레기보드 가격입니다. 제주도는 700원이고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경상남도가 900원, 전국에서 가장 싼 청송이 140원, 그리고 서울 평균 정도가 49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싼 것보다 한 대충 3배쯤 비싸고요. 서울보다도 한 2배 정도 대략 비쌉니다. 네. 그러면 아예 뭐 그 정도 500원, 400원 뭐 더 내주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방금 얘기하신 이게 폐기물로 갔을 때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아시는 이제 귤껍질입니다. 이 귤껍질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제주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귤로 만든 제품, 가공식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기 각져 기계로 잘라낸 반듯반듯하게 잘린 저런 귤껍질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알게 된 건데 중국에서 저희 나라 귤껍질을 100% 전량으로 수입을 해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발생되는 뭐 매출이 생각보다 상당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래서 귤껍질이 이렇게 폐기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접근을 했냐면 귤껍질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경동시장에서 제가 캡처해온 건데요. 500g 저렇게 지금 500g에 5,000원을 돈을 주고 사야 돼.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제주도를 갔더니 여긴 돈 주고 버려야 돼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서울에서는 돈을 주고 사는데 여긴 돈 주고 버리지? 이 친구가 여기서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썼느냐? 아까 말씀드린 환경 문제라고 했잖아요. 저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저게 버리는 비용이 너무 발생되니까 그 제주도에 가서 지역에서 이제 귤껍질을 모아주시면 그걸 제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가 천연재료를 사용해서 비누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제주도에서는 너무 좋으시죠. 난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얘가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리잖아요. 여자애가 혼자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되게 약간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매주 갔습니다. 매주 갔더니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그래 좀 해줘보자라는 식으로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귤껍질을 모아가지고 심지어 이제 또 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수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말려가지고 이제 챙겨가지고 보내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귤껍질을 바탕으로 지금의 아이템을 만들어내서 귤껍질 귤 모양의 비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창업이나 이런 걸 해보려고 하지 않았고 사업계획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와서 정말 저 이거 사업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죠?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남이 시민들 제가 이제 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저희가 조금 그 잡지에다가 지금 봐가지고요. 네, 미남이 시민 해주신 유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제가 인사하다가도 까먹었네. 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 이런 중요한 포인트 공감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주도에서는 버리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돈을 주고 사는데 그걸 내가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아이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 핵심이 자원의 리사이클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났어요. 사업계획서는 그런 공감 포인트를 반드시 찾고 가셔야 좋은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기술력이 약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약해도 방향성, 사회적인 조금 EGS라고 하는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30분 정도 됐는데요. 내가 필요한 정보 지원 사업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 방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간 지원이 있고요. 자금 지원이 있고 투자 지원이 있습니다. 공간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사무적인 공간을 얻고자 할 때 또는 공장이 필요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지원은 대표님들이 이제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또는 마케팅,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성된 아이템으로 해서 여러분 대표님들께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지원이고요. 저는 이제 교수기도 하지만 전문 투자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러레이터도 같이 이제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엑셀러레이터라는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엑셀러레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자동차 악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셀을 밟을 때 이렇게 뒤를 같이 밟은 차가 나간다는 뜻인데 같이 이렇게 밟아서 밀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설계사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창업 설계사가 뭐냐면 교수님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시면 이 아이디어가 시장에 적합한지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디어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사업화를 하고 나서 이후에 투자까지 초기 투자까지 연계하고 그 뒤에 이제 후속 투자까지 연계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투자적인 지원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 공간, 자금, 투자 이 세 가지가 국가에서 핵심으로 보고 있는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의 흐름인데 이제부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메모하셔야 될 사항들이 나오는데 국가 지원 사업을 할 때 허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보는 건데 이때도 세 가지의 이제 기준이 발생을 해요. 첫째는 내가 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현재 사업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업자가 있다면 내가 업력이 얼마큼 됐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이입니다.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나이를 따지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3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공통으로 39세 이하가 청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엔에서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나라별로 청년 실업률이 어떤지 또는 뭐 청년 주택 보급률이 어떤지 이런 걸 조사해보자 라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는 우리는 40세부터 청년 할래.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20살부터 청년이고 그 밑에는 다 어른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통계치의 평균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유엔에서 그냥 우리는 39세가 청년이다. 그 이상은 그냥 어른이다. 시니어로 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39세가 청년인데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 39세 이하 청년 정책과 40세 이상의 시니어 정책으로 나뉘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중장년은 다 시니어로 보시면 4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게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여기서 내가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 40세 이상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세 이상, 39세 이상일 때 내가 업력 1년에서 3년일 때 받을 수 있는 것과 3년에서 7년일 때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 기점을 찾지 못하시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뭘 받아야 되지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너무너무 찾기 힘드세요. 지금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금 사업자가 있다. 사업자가 있으면 내가 낸 지 얼마나 됐지? 지금 보시는 장표 속에서 그러면 내가 사업자가 낸 지가 7년이 됐구나. 그러면 창업 도약 패키지 마지막 년이십니다. 7년이 넘어가면 자격이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 7년 안에 있는 나라면 나는 창업 도약 패키지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창업한 지 이제 2년이 됐다. 그러면 나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요. 그 각 사업마다 지원 내용이나 금액은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최대 금액 1억까지 지원을 드리고 3, 7년 같은 창업 도약 패키지는 3억까지 지원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이제 20%에서 30%까지 자기 비용이 발생하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자기부담이 없습니다. 네, 없고 남은 초기 도약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 궁금하실까요? 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창업지원 통합 공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첫째 주 안에 발표가 나고요. 그래서 보시면 각 부처별로 우리가 올해 예산이 얼마고 얼마를 창업에 지원하는 데 쓰겠다라고 이렇게 각 부처별로 다 쭉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 들어가시면 각 부처별로 또 어떤 프로그램도 있는지도 다 세세하게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 보시면 이게 뭔 소린가, 나한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게 만약에 창업자금이라면 사업화라는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사업화는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화는 돈 준다. 내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보자. 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 지금 보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기업부, 그다음에 고용부, 농림축산식품부까지가 메인이죠. 나머지 부분은 미비한데 나머지 부분 이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가 1월 1일 첫째 뜨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럼 이걸 어디 가서 봐야 되느냐라고 궁금하시겠죠? 네. 창업지원 통합 공고인데요. 요거는 자 이제 단계별로 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구나. 네, 세용. 네. 아, 핸드폰 놓고 지금 쪽파 심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누가 또 마이크를 안 끄셨나 봐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죄송한데 그 왼쪽 밑에 보시면 음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 켜주시면 전체한테 음소거가 음이 들어가셔가지고 네, 강의를 다른 분들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예, 음소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팅창만 보면. 네, 그래서 보시면 사업화 R&D 시설부여 창업교육 멘토링 행사 뭐 이런 게 있는데 대표님 교수님들이 보셔야 될 거는 사업화하고 R&D하고 시설부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화는 말 그대로 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내가 아이템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접박하고 평가에 합격이 되면 나라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표님들에게 드리고 사업을 잘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합니다. R&D는 기업이나 대표님들 갖고 계신 제품의 어떤 성능이나 기술을 더 개발하고 발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보육은 말 그대로 공간적인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세 가지 중에서 시설보육, 공간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어디서 가서 보느냐? 네, 중소벤처24라는 총업 안내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 민원24는 한 번씩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소벤처24는 뭐냐면 벤처기업 협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창업에 관련된 내가 보고 싶은 안내나 또는 신청이나 검토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거의 다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뭐 농업에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 형태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원하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지원하시면 좋은데 이게 1년 연중 되게 이렇게 물론 연초에 좀 몰려있긴 하지만 굉장히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보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사업이 언제 나오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때 맞춰가지고 들어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24하고 같은 형태의 그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스타트업 통합관리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창업에 관련된 핵심 그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창업 관련된 내용의 99%는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다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K-스타트업 통합관리 시스템은 이제 대표님들이 내가 사업계획서를 뭔가 신청하고 쓰시면 모든 신청은 다 여기서 하실 거예요. 네, 100% 여기서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사업비가 되시고 나시면 사업비 관리도 받으시고 사업비도 여기서 받아서 쓰셔야 되고 그런 모든 통합 플랫폼이 여기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K-스타트업에서도 프로그램별로 안내가 잘 되어져 있고요. 이 첫 장 보시면 예비 초기 도약이라는 되게 깔끔한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가 없다면 난 예비, 내가 창업 시작한 지 3년 미만이라면 초기,
내가 3년 이상이고 7년 미만이라면 도약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맞춰진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고 여기서는 좀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분야 같은 걸 신청하시면 거기에 맞춰진 지원 내용들이 수시로 나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운영 기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거 예비 창업 패키지 부분인데, 혁신센터 등 해서 기본적으로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10명, 30명 이런 데가 뭐 경쟁이 어렵겠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분야의 특화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진 아이템만이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 건지, 저는 뭐 하고 계신 게 만약에 드론이라는 내가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임업진흥원에서는 드론 아이템을 20명 뽑아요.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가셔야겠죠. 안 그러면 일반 기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경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특화 분야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초기 창업 패키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의 세부적인 부분. 네, 각 기관별로 몇 명이 있느냐라는 걸 보시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전국 베이스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지원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초기 창업 패키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1, 3년차 기업들이 지원을 하실 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지역 베이스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은 서울에 있는 기업을 70% 뽑아야 되고요. 서울 외는 30%. 그러니까 지역 베이스를 70% 뽑고 지역 외는 30%만 뽑을 수 있는 그런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남이나 충청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업 수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70%를 채우기가 어려워서 외부에서 많이 데리고 오는 편이긴 한데, 오히려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서울이 경쟁력이 높거든요. 확실히 높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아무리 보통 15대 이상을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대전이나 충청권을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들어가 있는 숨어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즈 인포인데요. 제가 이거는 대부분 지금 교수님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넣은 건데, 비즈 인포는 지역 베이스의 사업 안내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충청남도, 저는 청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청주면 충청북도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약에 내가 검색을 하면, 카테고리를 하면 거기 안에 있는 도나 시에서 관련된 프로그램들, 지원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올라옵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격이 서울에서는 제가 지원이 안 되는데 굳이 서울 것까지 볼 필요 없고 관심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는 지역에서만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검색하시는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즈인포는 한 번씩 꼭 한번 들어가서 지원해 보시면 내 지역에 뭐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데요. 지금 제가 하신 얘기 다 모르겠다. 그래도 뭐 K스타트 없다, 인스타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냥 1357 전화 거셔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대신에 이런 건 주셔야 돼요. 제가 창업한 지가 얼마가 됐고 업력이 얼마고 내가 무슨 어떤 아이템인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걸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전화를 하시면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안내는 충분히 해주십니다. 어디에 들어가셔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라는 정도는 해드려요. 어떤 사이트 저 들어가세요. 까지도 해드립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상황, 내가 업력이 얼마고 무슨 아이템이고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 사업화 자금인지 R&D인지 또는 뭐 공간 보유기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전화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진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K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 입사해서 만약에 어렵다고 하시면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화가 잘 안 되실 까만큼 되죠. 전화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직접 찾아보시고 안 되셨을 때 정말 필요하다고 하실 때 전화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하기 전에
과연 우리 아이템이 어떻게 형태가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지라는 링 캔버스 템플릿인데요. 이 단순해 보이는 표가 별거 아니지만 하버드에서 만들어 주신 거고, 굉장히 내 아이템의 기초적인 구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객을 가지고 어떤 우위점, 어떤 고객 가치를 제시해주고 어떤 해결을 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거를 되게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템플릿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놓으시면 과연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되게 보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로 돼 있는 예전에 작성됐던 것들을 참고하는 것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빙이라고 아시나요? 한번 좀 다 가보셨을까요? 디저트 카페죠? 네, 우리나라의 최초로 빙수를 디저트 카페와 설빙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디저트 카페를 만들 때 어떤 디저트 카페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빙을 생각하지 않고 이 내용만 보시고 과연 어떤 게 설빙에 맞춰졌는지 보시면 돼요. 디저트 카페가 많이 있는데 한국식 디저트 카페는 거의 없다가 문제였어요. 제 왼쪽에 보시면 프로그램이 디저트 카페의 맛과 모양을 다양하게 하지만 건강한 재료로 된 게 없었다가 문제였고, 길어진 여름으로 인해서 빙수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 기존의 카페빈이나 뭐 이런 레스토랑에서 먹는 빙수는 너무나 한정적이었다. 그리고 너무 비쌌어,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존의 대안의 어떤 스타벅스나 이런 데들에서 하는 것들보다 우리는 다양한 다른 걸 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으로, 솔루션으로 전통과 트렌디한 결과를 가진 이런 이색적인 빙수 하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접한 인절미 빙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팥빙수에 팥이 아니라 콩가루가 잔뜩 뿌려져 있는 빙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굉장히 새롭고 센세이션했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견이 나왔죠. 뭐 이렇게 뭐 멜론 빙수라던가 멜론을 통째로 이제 절반을 깎아서 만든 그런 빙수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만큼 디저트 카페이지만 이 빙수라는 아이템에 맞춰서 문제점과 해결점을 다 찾아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게 고객이지? 까지도. 자, 디저트 카페는 대부분 연예인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플러스 우리는 한국식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디저트 카페를 만들 것이야까지도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한번 이제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설명을 가보셔서 한번 매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연예인들 플러스 가족끼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저는 항상 유심 있게 보거든요. 그 보면 가족들이 한 4명씩, 3명씩 자녀들 데리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설빙이 했고요. 그리고 설빙은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올리기 위해서 1층에 매장이 없습니다. 다 2층에 있습니다. 이유는 2층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 간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고정비를 줄여서 매장의 매출을 높이자라는 것들도 이들의 방침이자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설빙은 다 2층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얘기 듣고 1층에 있는 설빙 한번 찾아볼까라고 하시면 거의 없을 겁니다. 다 2층에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것들이 이 링 캔버스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제가 아까 PSST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첫 번째가 이 PSST는 정부 지원 사업의 기조이자 모든 타이틀입니다. P, 문제점, 프로블럼, S, 솔루션, 해결 방법, S, 스케일업, 성장 방향, 성장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T는 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력 구성. 이 4가지는 대표님, 교수님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모든 사업 계획서에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링 캔버스는 한번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사업 계획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PSST,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 문제 해결 성장 동료가
하나로 묶인 것이 사업계획서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출되는 거의 모든 사업계획서의 90% 이상 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되셔야 되고 문제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찝으셔야 돼요. 되게 흐릿하게 정말 여기서 이제부터는 되게 이제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문제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요.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방법을 기초로 한 성장 방향,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방향이 틀어져고 다 오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의식을 찾아내기 위한 아까 중간에 저희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있죠. 고객 검증, 시장 검증. 이 반드시 들어가요. 제가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좀 재밌는 것들을 좀 들어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사례를 세 가지 들어드릴 건데 두 가지는 일본 거고 하나는 우리나라 겁니다. 문제의식과 해결점을 다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일본도 농촌의 문제점이 우리나라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했고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노동력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입이 감소되고 소비 인력이 그만큼 줄어드니 지역 수입이 감소되고 청년들이 농촌을 이탈하고 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것들을 일본은 이미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템에 맞게 각각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가 어촌입니다. 어촌에서는 생산만큼 어촌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생선을 사기 위해서 접근하기 쉽지 않았고요. 한 마리씩 사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생선 가게 가보시면 항상 이렇게 뭔가 모기향 펴져 있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약간 냄새나고 불편한 느낌이었잖아요. 깔끔하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선하지만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식자재로 약간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 농촌의 청년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해결한 방법이 어촌입니다. 어촌 해결한 방법이 타카나 파카라는 일본의 사이트인데요. 혹시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되게 깔끔한 빵집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카페 같고 막 그런 느낌 드시죠? 네, 근데 생선 가게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생선 가게랑 많이 이미지가 다르죠. 이렇듯 이들은 깔끔한 방향으로 생선 가게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플랫폼화 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만들어냈어요. 자, 어떻게 했느냐? 파카라바카는 이렇게 카페 같은 분위기를 해가지고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와 직접 소비자를 연결하는 신선도,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인데 신선도를 유지했고요. 대부분 생선 가게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잘 팔리는 것들만 몇 가지 갖다 놓고 나머지 건 별로 없는데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품종의 것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이 새벽 3시 이전에 제가 만약에 생선 한 마리, 고등 한 마리 주문하면 그날 오후까지 당일 배송으로 그날 잡은 생선이 그날 나한테 오는 시 플랫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 강의를 예전에 어떤 분들한테 그 농림부 쪽 계신 어르신들한테 했었습니다. 그때 분들도 반일 하시면서 막 핸드폰으로 이제 강의 들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걸 해보고 싶은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카나 바카라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 만들어낸 브랜딩의 어떤 상표고요. 저희가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고 상표지만 그걸 운영하는 회사는 지금은 딜리버리 히어로지만 이제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브랜드된 사카나 바카라는, 저기 사카나 바카가 생선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카가 바보고 사카나가 생선입니다. 그 생선 바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푸드슨이라는 운영회사, 저희가 얘기하는 지금 말씀드린 배달의 민족의 우아한 형제들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들이 결제 시스템과 산지와 중간을 엮어서 당일 배송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내서 제가 새벽 3시 이전에 고등 한 마리를 주문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선들이 새벽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드날 그 생선을 바로 나한테 배송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내서 배송을 했습니다. 그게 이 사카나 바카의 핵심이었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만드실 때 되게 이제 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신데 제가 말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인터넷 판매를 한다고 하시면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물건을 올리고 누가 사가고 그냥 이렇게 끝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올리는 사이트가 필요하고요. 배송하는 물류업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결제해주는 결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묶여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쿠팡이나 이런 다른 어떤 그런 다양한 플랫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 결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가 별로 몇 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교수님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실 때 결제를 했는데 거기서 결제가 바로 된다. 그러면 여기는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고요. 만약에 했는데 어딘가로 넘어가서 뭐 카드 회사를 입력하고 뭐 이런 방향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서 결제 시스템을 다 빌려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결제 시스템은 관리하는 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로 묶여야지만 우리의 플랫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물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제 농촌, 이건 되게 유명해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오모리현의 이나카타체라는 곳에 쌀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쌀이 맛있게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구가 떨어지고 쌀 매출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해결책을 냈냐면 벼 아트를 했습니다. 벼 아트. 혹시 벼 아트 보신 적 있을까요? 네, 이겁니다. 벼 아트. 저게 지금 벼로 만든 그 그림이라고 하기 뭐지만 벼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벼를 저렇게 심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정읍에서 흉내를 냈습니다. 혹시 여기 정읍분 계시진 않으시죠? 걱정되는데 죄송하지만 그 좌측과 위에 있는 일본 거에 비하면 너무 좀 죄송한 제 느낌은 좀 너무 허접한 느낌이 드는데 네 아무튼 정읍에서 이렇게 흉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렇게 되게 아트적으로 했었고요. 근데 이걸 했다고 해서 쌀 매출이 늘지는 않았다고 해요. 물론 방문자들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쌀 매출의 증가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했냐면 라이스 코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라이트 코드가 뭐냐? 사람들이 구경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와서 벼에 대해서 이런 사진을 찍으면 그 벼 사진을 찍는 것과 동시에 이 벼를 팔고 있는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거를 이제 플랫폼화 시키신 거죠. 시켜서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보신 그 쌀이 어떤 쌀이고 어떻게 판매되고 있다는 걸 안내해주고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연결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서부터 쌀 판매량이 아주 급속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서비스가 되었느냐? 라이트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논아트가 핵심이죠. 그 논아트를 라이트 코드라는 어플로 사진을 찍으면 그냥 그 쌀 자체를 파는 그 밑에 보시는 주식회사 히쿠후토라는 곳의 사이트로 넘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농촌으로 바로 주문이 갑니다. 이분한테 쌀 몇 킬로 보내주세요. 라고 운영을 해서 그분한테 쌀이 배송이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봤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갖고 계신 지역별로 뭐 사과나 배나 뭐 한라봉이나 뭐 되게 귤이나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보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과 찍은과 동시에 판매되는 곳으로 바로 연결해 된다면 우리가 그 고객들을 바로 한 번씩 우리 제품을 노출하고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 사진을, 이 사업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 서남팜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국내에 농장이고요. 서남에 있는 분이 하시는 아이템인데 혹시 지금 이 사진을 보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하면 되겠다? 혹시 생각이 드실까요? 네, 과수원입니다. 사과 파는데 제가 이 대표님을 이제 제가 설명해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시골에서 한 30, 4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사과 농사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하시니까 너무 힘드셔가지고 아들 보고 네가 좀 와서 같이 좀 해달라, 도와달라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음악 활동을 했어요. 음악 하면서 이제 일반 레스토랑 매니저들도 하면 이제 그것만 수입이 안 되니까 매니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음악 활동하는 친구인데 이제 어머니가 오라고 해서 서울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큰 부딪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부딪힘이었냐? 지금 보시는 제품들이 이 선한팜에서 만들어내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혹시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센스가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애플 주스라고 써 있는데 결국 말씀드리면 낙과된 과일로 만든 사과즙이에요. 제가 여기서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그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셔가지고요. 사과즙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시는 제품의 99%가 사과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없는 거 찾아보시면 저는 못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구글 서치까지 해서 사과 주스를 검색해서 우리나라 제품을 했을 때 제품에 사과 그림이 안 들어간 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친구가 유일했어요. 그리고 왼쪽은 사과잼입니다. 근데 왼쪽에 사과잼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시잖아요. 아니 뭐 낙과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사과잼 아니면 사과 주스지 뭐 딴 게 있느냐. 근데 왜 제 친구 저게 잘 팔리느냐?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왜? 저 친구는 그 낙과된 제품이 기존의 사과잼들하고 차이점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넣냐면 무공해 천연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왔고요. 그 중에 저 지금 왼쪽 딸기잼에 들어가 있는 딸기잼에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설탕이 히말라야에서 만든 천연 설탕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설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설탕값이 너무 비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너무 좋아요. 일반 사과잼의 거의 3배 정도, 4배 정도의 가격이지만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가장 부딪혔던 부분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머니는 20kg만 팔았대요. 20kg 상황 팔았는데 이 친구는 가자마자 지금처럼 포장하는데 시간을 3배, 4배 써서 사이즈를 줄였다고 합니다. 10kg짜리, 심지어 5kg짜리도 팔았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하실 때보다 매출이 3배가 늘어났어요. 포장하는 데는 시간이 3배가 들고 판매하는 사이즈가 줄었지만 매출은 3배, 4배가 늘었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20kg짜리 큰 대용량을 사시는 가정, 그러니까 저희들이 B2B, B2C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소매점에서 그러니까 농장에서 도매점으로 올릴 때는 무조건 대용량이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플랫폼 안에서 판매할 때는 작으면 작은 용량도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시장을 되게 이해를 잘 했어요. 그래서 10kg, 5kg짜리를 판매했을 때 오히려 더 판매량이 더 늘었고 포장하는 시간이 들었지만 그만큼 더 고급 가격을 받아서 판매를 했을 때 그 매출이 더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되게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음악하던 친구라 밤새고 일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냥 밤에 음악 틀고 조용히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서 밤 새벽 3시, 4시까지 일하는데 어머니들은 이제 오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찍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자러 들어갈 때 어머니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굉장히 다툼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젊은 층들이 만약에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나 아이템을 갖고 왔을 때 내 것들을 이렇게 강요해서 야 이게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의 방식을 한번 들어봐주고 그들이 하는 것들이 어떻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들인지 한번 좀 이끌어 주시는 것들이 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친구처럼 되게 그 젊은 시장들이 소량화됐고 고급화된 포장을 받았을 때 그런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시장을 이해했을 때 오히려 지금처럼 대용량에 많이 파는 것들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좀 봅니다. 차별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고급 설탕을 써서 내가 정말 천연의 좋은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가진 가치가 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이제 사업계획서 장표별 작성 요령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되게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와야 하고 어려우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요.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작성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사업계획서야 창업계획서야. 사업계획서는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길게 장거리로 몇 년간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템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아이템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가도 고민하시는 계획서가 사업계획서입니다. 창업계획서는 정말 아이디어 구현 단계로 끝나버립니다.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끝나는 거는 사업계획서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외면해요. 그런 사업계획서. 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된다고 했죠? 시장 전문가, 변리사, 기술 전문가, 교수 정도로 해서 5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전문가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돈 벌지? 어느 시점에 성공하지? 이것만 봐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안 해주면 100% 까입니다. 예, 공격당합니다. 자, 두 번째 변리사는 그러면 네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특허를 방어할 거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지가 이분의 핵심입니다. 교수님은 그냥 기술의 난이에요. 난이도. 이건 고급 기술이다, 저급 기술이다. 이런 정도.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지금 이 심사위원들의 성향을 다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진 방향을 다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시장 전문가에게 만족했던 시장에 대해서 변리사가 할 수 있는 특허, 그 다음에 기술의 난이도는 기술 구현 설명, 저희가 이제 TRL이라고 하는 기술 구현 단위도가 있거든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맞춰서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업계획서는 뭐 문서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하나 설명만 딱 짚고 들어가시면 돼요. 가독성이에요. 사업계획서는 가독성이 생명입니다. 왜? 심사위원들이 지금부터는 조금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평가를 가면 제가 사업계획서 하나를 평가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에서 10분 내외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3시간 안에, 4시간 안에 여기 있는 100개의 사업계획서 다 평가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 심지어 한 7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사업계획서면 제가 그걸 한 번에 다 읽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게 점점 어려워지긴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할 거지, 그럼 누가 이걸 할 건지 들어봤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과를 낼 거지? 지금 아까 저희가 전제해드린 고객검증, 시장검증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 문제의식. 그래서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지? 예, 솔루션 해결 방안. 그리고 그 중간에 진행 계획이 이제 스케일업과 고객검증이 물어봤어가 고객검증 과정이 다 들어가야 우리가 얘기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기대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갑자기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니까 되게 안타깝네요.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내 기준이 아닌 고객의 기준에 점검을 해야 되고요. 고객이 이거 해도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만들어서 될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팔 건지를 고민하고 어디다 더 팔 건지를 고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드린 사업 구조고요. 그 구조를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는 실제로 제가 저희 제자와 한 7개월간 작업한 사업계획서고, 왼쪽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갖고 온 사업계획서예요. 저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 사업계획서를 7개월에 걸쳐서 오른쪽에 있는 사업계획서로 만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보시기에. 그냥 그림이 많아서 이쁘다? 그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가독성, 편하게 보이죠. 저는 저걸 논문처럼 다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림의 장표를 보고 이미지를 보면 아, 얘가 어떤 것을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사업계획서는 저 친구의 저 사업계획서로 저 친구가 지원받은 금액은 한 6억 정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네. 쉽게 말씀드리면 6억짜리 사업계획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거의 뭐 사업계획서의 끝판왕이죠. 이걸로 지원한 사업 중에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다 합격했고, 다 지원받았고, 경진대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진대회가 K-스타트업이라는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청창콘이라고 청년창업 콘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1등 해가지고 상금만 1억 2천만 원 받은 네, 사업계획서입니다. 단순히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이 많고 이쁘고 내가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가독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 가독성에 대한 개념을 꼭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이 이제 교수님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사업계획서의 첫 장입니다. 네, 우리는 어디에 소속하고 어디에 있고, 개요의 아이템, 그 다음에 사업 차별성, 시장 목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요약표.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서, 어떤 사업계획 쓰셔도 이게 첫 장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사업계획서를 그리시고 발표를 하실 때 숲을 그리시면 안 돼요. 나무를 그리셔야 돼요. 나무. 나는 뭐 분홍색, 빨간색에 정말 어떤 나무를 그려내겠다라고 해야지, 뭐 정말 이런 숲, 이런 어떤 큰 아이템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는 이해도도 떨어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가 10분 안에 볼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될 수 없어요. 덮이는 사업계획서가 됩니다.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명확하게 나는 사람을, 그러니까 나무를 그리는 사업계획서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뭐 그냥 뭐 이런 것들을 잘해서 저렇게 할 거고요.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내가 이걸 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다. 그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써보시면, 글로 써보시면, 아,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들어있는 것들, 예비 창업자 이름, 이메일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걸 잘 지키지 않는 사업계획서가 많아서 첫 장부터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 다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고객의 정의입니다. 어떤 게 고객이냐? 누가 고객이냐? 제가 평가를 가면 그 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누가 주 고객이세요? 어떻게 파실 거예요? 라고 하면 저는 20, 30대가 고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20, 30대가 고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20, 30대면 21살과 39살까지가 20, 30대거든요. 21살과 39살이 같은 고객대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가치관도 다르고요. 구매력도 다르고요. 제품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요. 21살은 그냥 핑크색에 반짝이고 샤방거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싸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싸고 핑크색에 반짝이면 끝이에요. 그럼 다 잘 팔려요. 뭐가 돼서는 다 잘 팔립니다. 근데 39살은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비싸도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지, 또는 이게 가성비가 괜찮은지, 이게 또 뭐 오래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민해서 가격을 생각을 하고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 생각 없어요. 20대부터 30대가 제 고객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고객에 대한 개념이 아예 정립되시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부터의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 제품을 만들 때, 내 서비스를 제출할 때 나는 정확하게 25살짜리가 내 목표야. 저는 이게 28살이라고 됐지만 내 주 타겟 고객은 28살이야 라고 정말 명확하게 찍어서 그 28살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구분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분해내는 기법이 지금의 페르소나라는 기법입니다. 페르소나는 이탈리아로 가면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가상의 고객을 내가 만들어서 물어보고 그들에게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충남대 학생 한 명을 그 컨설팅을 했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놀란 친구예요. 그 동산이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어플을 개발하는 친구인데, 일주일 동안 학생들 1,400명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학교에서. 제가 정말 박수 쳤습니다. 정말. 너 정말 훌륭하다. 결국 그 친구가 그 사업계획 써가지고 어떤 대회를 나가서 1등 했어요. 제가 이제 컨설팅 좀 해주고 해서 방향이 좀 이상했지만, 아무튼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결국 1등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객을 명확하게 해서 찾아내는 것과 그 구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가시면 이게 이제 페르소나 기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땡땡땡이라는 만 28살짜리 식품을 다니는 어떤 여자가 있고요.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어디고 내 제품을 소비할 이런 사람이 내 고객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 적용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면, 자, 김소영이는 35살 여자가 있는데 서울에 살고 4천만 원이 더 급여가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이제 첫돌이 되는 내 딸 사진을 잘 남기고 싶은데 원하는 거는 아기가 편안한 분위기, 그 다음에 뭐 사진작가 역량이 중요하고 많은 액세서리보다는 서비스가 중요해서 잘 되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문제점이고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저 문제점을 반영한 결과로 그러면 우리는 아이가 잘 놀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가 편안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아이를 즐겁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것들의 니즈가 우리의 제품의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컨셉에 맞춰지. 이렇게 추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요? 네,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페르소나만 갖고도 어디 가시면 뭐 1시간씩, 2시간씩 강의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구성되는 요소가 이렇다는 것만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업계획서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가시면 이제 제품 소개를 하시죠. 우리 제품은 이런 거다. 라고 하시는데, 직관적으로 내 제품이 뭔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교수님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다 보니, 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수산화 아파타이트를 이용한 시리니어 케어를 위한 그 다공체를 그러니까 다공체 입도 제작 뭐 이런 식이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시리니어 케어를 위한 치약. 네, 간단하죠. 왜냐면 같은 거였거든요. 시리니어 케어가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시리니어 케어들은 마취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니어 케어라는 게 이빨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을 메우고 그 안에 약재가 들어가는 게 지금 시리니어 케어 치약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칫솔질이 처음 닿으면 아프잖아요. 시리고. 그래서 거기에 마취제가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금방 안 아프게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마취제보다 그 안에 치약 안에 그 알갱이 안에 약재를 넣어서 걔가 그 구멍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 메운 게 이빨과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지는 굉장히 그 고기술의 치약이에요. 굉장히 비싸게 이제 제품을 판매할 건데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템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심사위원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죄송하지만 심사위원들이 5분이 계시면 대표님들, 교수님들의 아이템을 1도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분들이 1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얘기하면 아 이분은 이거구나.
말이 안 되긴 하겠지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제품은 네, 건강한 콜라입니다. 건강한 콜라? 콜라가 건강할 수가 있나? 콜라라는 이미지는 저희 머릿속에 다 이미 있어요. 콜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하다라는 거는 뭐 설탕이 없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설탕이 없던, 뭐 탄산이 없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빠지면 콜라가 맛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관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내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직관적인 표현을 해주시라는 거고요. 이 타이틀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대표님, 교수님들 이거 되게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타이틀에 대한 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시장이고요.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이 타이밍에 이게 맞아? 이 타이밍에 이 시장이 맞아? 이게 이 시장이 지금 문제점이야? 라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근거라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되는 그 멘트가 나올 건데, 근거가 계속은 날 겁니다. 근거. 자, 근거는 크게 그냥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계 자료. 두 번째, 구글 서칭. 기사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논문. 이 세 가지 핵심으로 반드시 제시해 주세요. 반드시. 근거는 빠지면, 근거가 왜 빠지면 왜 안 되냐면요. 근거가 없으면 그냥 혼잣말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시장에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근거요? 근거 없습니다. 그럼 혼잣말이죠. 근데 사업계획서의 절반이 그래요. 제가 100개의 사업계획서를 놓고 보면 그 50개는 그런 근거 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하는 입장에서 근거가 안 되는 사업계획서를 끝까지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접히는 거예요. 반드시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기사가 돼도 좋고 통계가 돼도 좋고 논문이 돼도 좋고 뭐가 돼도 좋습니다.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셔서 왜 이 타이밍에 이 아이템이 적절한지, 이 시장의 문제점인지, 이게 왜 필요한지를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 1,400명을 쫓아가서 설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것도 여기 지금 한 것도 2019년 12월부터 30일까지 이 아이템 이분은 그러니까 식단을 집에서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음식을 버린다 이런 아이템 때문에 정자동에서 지나가는 사람 1,200명을 붙잡고 물어봐서 얻어낸 데이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90% 이상이 나한테 맞춰진 식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한 끼에 3만 원은 비싸다고 생각을 했고 75%는 맞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어떤 결과를 내가 물어서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는 입장에서 내가 물어봐서 평균 값을 얻어왔네? 야, 이거는 태클 걸 게 없어. 저 사람이 발로 쓴 만큼은 무조건 인정합니다. 이거는 50% 이상 먹고 가요. 그냥 정말 이 사람은 노력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이 사업 계획서를 정말 끌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객관적인 인정을 받는 아이템이 돼요. 그래서 1,000명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내 아이템이 완성되시면 내가 내 고객, 아까 말씀드린 페르소나를 통해서 내 고객이 몇 살이 누구다라고 하시면 그들에게 물어보시고 데이터를 얻어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꼭 해주시면 아주 사업계획서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안 되시는 부분입니다. 대표님들이 안 되시는 게 가장 안 되는 게 원가 계산하고 이건데 일단 원가 계산자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경쟁자 분석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걸 만들겠다고 예상을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에 코 휘는 것도 설사도 들어있고 이렇게 고무줄도 달린 이런 마스크를 내가 최초로 만들 거예요. 이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네, 세상에 없지 않아요. 있거든요. 근데 잘 알아보지 않고 혹시라도 없다면 가장 유사한 제품이 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위에 코걸이가 없고 밑에 마개가 없을지언정 그냥 일반 마스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 1차적인 경쟁자예요. 그러면 그 경쟁자로 인한 시장과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 경쟁자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사위원들한테 공격당하기 너무너무 쉬운 부분이에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 완전한 새로운 건 없다가 제 어떤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유사한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그래서 반드시 이 마스크가 내가 만드는 게 이게 나밖에 없다면 이것과 가장 유사한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경쟁자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뭐 사업계획성 관계가 없지만 대체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대체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마스크가 여기 없지만 제가 마스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비싸졌어. 저희가 한동안 이게 마스크가 비쌀 때 집에서 어머님들이 하시는 취미 활동 첫 번째가 집에서 마스크 만드는 것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막 식구들 나눠주고 그런 어떤 대체제가 시장을 점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사가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2000년대 초반에 나이키가 갑자기 매출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이키만 준 게 아니라 아디다스, 리복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조사를 좀 했는데 되게 의외의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이키가 그 매출이 준 이유가 그 당시에 닌텐도라는 게임이 엄청나게 붐을 일었어요. 이게 왜 경쟁사지? 게임기가 늘었는데 왜 나이키의 매출이 줄지? 아이들이 게임을 하느라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놀질 않으니까 신발을 신지 않아가지고 나이키 매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이키가 어떤 걸 했느냐? 운동을 이제 게임처럼 즐기게 만들면서 신발에다가 칩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 플러스니 해가지고 내가 운동하는 양, 데이터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한마디로 게임처럼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또는 외부인과 경쟁할 수 있게 지금은 뭐 나이키 워치니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듯 운동을 게임화 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운동화의 경쟁자가 게임기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내 서비스의 경쟁자가 마스크가 아니고 저희가 점점 공기가 안 좋아지면 마스크가 아니라 저희는 산소 마스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시장과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사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네, 솔루션인데요. 해결점인데 되게 간단해요. 되는 거를 안 되는 걸 되게 해드리면 되고요. 비싼 걸 싸게 해드리면 되고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게 어려우면 쉽게 해드리면 돼요. 근데 그 가치가 지갑을 열 만큼의 가치가 되느냐? 그 가치를 대신에 그 가치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지갑을 엽니다. 근데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편해질 것 같긴 한데 굳이 내가 돈 주고 써야 되나? 이 정도의 개념으로 사업계획서에 접근하시면 안 돼요. 누가 봐도 공감되는, 처음에 말씀드린 공감이 되는 아이템의 가치를 가지고 가셔야 사업계획서가 인정이 됩니다. 이 공감대도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 부분인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리사들이 제가 열심히 목숨 걸고 보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지 자랑을 해야 돼요. 특허는 있으면 내가 어떤 특허를 어떤 기반으로 갖고 있다. 자, 그리고 특허도 이제 제가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특허도 개인이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회사면 법인으로 반드시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가를 할 때도 만약에 대표 작업 발명자시지만 특허권 자체가 만약에 발명자에게 있으면 법인으로 언제 전환하실 것인가요? 라고 항상 확인을 합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법인의 기술이어야 하고요. 회사하고 법인은 별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전이 안 됐으면 투자가 안 되거나 사업계획서를 까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들이 특허를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내가 사업자를 만약에 법인 갖고 계시면 법인으로 이전하셔서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으면 반드시 난 이런 거 잘해라고 어필을 잘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들이 보시는 부분. 기술의 단위도 되게 어렵죠? 네, 이런 어려운 기술을 저희는 해내요. 또는 이런 쉬운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고급화 시켰어요. 라는 기술적인 제시를 해주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의 기술의 강점일 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생산을 좋게 해가지고
뭐 고급 비싼 것들을 싸게 해준다 이런 접근이면 또 다른 얘기지만 지금처럼 내가 고급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게 장점을 잘 살려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 교수님들. 네, 고객 검증 과정 반드시 해야 한다. 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안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고객 검증이 안 되는 사업객서는 심사위원들이 그냥 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 고객은 20, 30대라고 외치는 순간 그냥 솔직히 아웃이에요. 아, 고객에 대한 검증 전혀 안 돼 있구나. 아이템에 대한 그 방향성을 아직 못 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악으로 본 게 10대부터 50대가 자기의 고객이라고 하신 교수님, 대표님이 계셨어요. 혹시 아이템이 뭘 것 같으세요? 10대에서 50대가 다 내 걸 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네. 이 휴대폰 케이스였습니다. 휴대폰 케이스인데 휴대폰 케이스를 10대에서 50대가 다 내 걸 쓸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대는 그냥 핑크색에 싸고 반짝가지고 샤방하면 끝나고요. 50대 되시면 일단 카드가 몇 개 꽂히냐가 중요하고요. 자석이 달렸는지가 중요하고요. 과연 목에 걸 수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이렇듯 이 똑같은 케이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기능적인 부분,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적용될 수 있는 거가 바뀌는데도 이분은 10대부터 50대가 다 내 걸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품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까였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심사위원들이 한꺼번에 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고객 검증 과정은 반드시 거치셔야 내 제품의 객관적인 방향성, 정확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또 말씀드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거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잡히시더라도 사업계 쓰다 보면 이게 흔들려요. 정말로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이 이제 티칭을 하실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하게 잡아 주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뒤에 모든 사업계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굉장히 집중해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세요. 네, 그리고 성과인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정보과제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보과제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정보과제잖아요. 정보과제를 선정이 되시면 협약기간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협약기간이라고 하시면 제가 5월 달에 만약에 협약을 하면 당해년도 5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가 저의 협약기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이고 제가 성과를 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합이 한 8개월 정도가 되겠죠.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템이 너무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못 뽑았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왜? 8개월 안에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은 너무 괜찮았는데 8개월 안에 도저히 완성해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아이템이 있어요. 사업객사에서도 그랬고. 그러면 심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협약기간이라는 거는 시작과 동시에 끝이 있고 끝은 그 성과거든요. 그 성과가 발생을 해야만 하는데 협약기간 안에 완료를 못한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뽑아줄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업계획서 안에 내가 2단계에서 어떻게 해서 12월 안에 이만큼 성장을 하겠습니다. 매출을 얼마큼 내고 고용을 얼마큼 내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이 계획은 단순하게 그 협약기간 플러스 이런 단계별, 연도별 계획이 지금 장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있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시장 전문가 2명이 심사위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엑셀레이터들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승부가 납니다. 아이템 좋았어. 시장 알았어. 그러면 네가 얼마큼 성장할 건데? 라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면 그냥 합격이에요. 그게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아, 그럼 뭐 거짓말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팔지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알아? 거짓말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이 내가 뭐 첫 달에 제품이 완성됐을 때 첫 달에 100개를 팔겠습니다. 3개월에 제가 그러면 그때는 500개를 팔겠습니다. 이런 계획 하에 명확한 제시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게 없거든요.
이런 걸 제시하시는 사업계획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그럼 네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를 AC, VC, 투자자들, 시장 전문가들 보고 싶은데 그걸 제시를 못하니까 까는 거죠. 그냥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내가 어떻게 팔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구성을 반드시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이어서 시장과 연계가 됩니다. 전 세계 시장이 1,500억이라는 게 있고요. 그중에 캐릭터가 155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첫 해의 목표로 나는 3%가 목표다, 2%가 목표다, 또는 몇 개가 목표다라고 해서 그 숫자가 단계별로 나와주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접근할 때, 아, 이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가 이만큼이고 국내 이만큼이고 내가 이만큼의 시장을 1%면 1%, 0.1%, 0.2% 시장을 내가 한 달에 몇 개씩 팔아서 이만큼을 달성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이런 근거적인 제시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말씀드린 통계, 기사, 논문 같은 것들을 꼭 취합을 하셔서 제시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그냥 혼잣말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없이 그냥 저 그냥 올해 100억 할 건데요. 네, 무슨 근거고요? 그쵸, 자신 있어요. 네, 자신은 혼자만의 자신이지 근거가 받침되지 않는 증거, 그 자신감은 그냥 뜬소리죠. 그리고 또 까이는 사업계획서가 됩니다. 자, 이제 마케팅적인 전략인데 마케팅을 하실 때 사업계획서상에 보시면 제가 아마 100% 이렇게 쓰실 거예요. 네, 온라인 마케팅 이렇게 할 거고, 뭐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이용해서 할 거고, 기존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어떤 이런 그 확장성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뭐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는 바로 묻거든요. 사업계획서 상에서의 마케팅 전략은 아주 세세하게 쓰십니다. 차라리 네이버에다가 제가 매달 네이버에 한 달 정도 광고하시는데 이제 배너 시간대별로 다르지만 한 달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하면 그 메인 시간대에 한 1시간 정도 노출됩니다. 제가 오히려 네이버 다음 이런 그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들한테 기간을 주고 시간을 주고 돈을 몇 달치를 어떻게 해서 내가 500만 원을 쓰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제시를 해주시라는 게 이 사업계획서의 방향이에요. 뜬구름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제가 숲 그리지 말고 나무 그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케팅 전략 그냥 뭐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어떻게 어디 쪽에서 얼마 쓰고 어디 쪽에서 얼마 쓰고 어디 쪽에서 쓰고까지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게 메시지로 전달이 돼야 된다. 진짜 못하겠어요. 제가 다른 건 진짜 잘하는데 마케팅 못하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최고 전문가를 제가 사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오히려 제시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객관적인 근거가 돼요. 왜냐면 그 지원금 자체에 쓸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마케팅 전문가한테 왜 주셔도 돼요. 근데 비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내가 일정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니까 문제지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내가 하되 내가 하는 제시가 명확해야 되고 정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최고 전문가를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하겠다. 그 최고 전문가도 단순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데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나무를 그리는 사업계획서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익원. 네,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스타트업, 특히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지금 판매하고 계신 제품의 정확한 원가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들 갖고 계실까요? 제가 스타트업 10개를, 아니 100개를 만나면 100개 중에 자기 원가 제대로 계산한 팀 1개가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원가 계산이. 근데 원가가 왜 중요하냐면 제조업 기반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마스크를 100원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은 교수님들은 이걸 300원에 팔아야 마진율이 한 7%에서 8% 됩니다. 이거 약간 공식 같은 거예요. 정말. 제조업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100원에 만들면 3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원가 계산을 못하고 그냥 제가 이거 대충 뭐 100원에 만들었으니까 뭐 한 200원에 팔면 되겠지. 바로 적장은 아닙니다. 실예로 이제 제가 지도했던 학생이긴 한데 이 녀석이 한창 지도를 잘 따르다가 마지막에 제품을 만들 때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제품을 팔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길어져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앞으로 보고 뒤로 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제조 단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팔고 보니까 3명에서 6개월간 장사를 했는데 남는 돈이 500이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달에 50만 원 먹어요. 그럼 죄송한 얘기인데 교수님들 이걸 장사를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한 달에 50만 원 벌려고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원가 계산을 잘못해서 지금 발생한 문제점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할게요. 네, 그래서 수익원 자체에 명확해지려면 내 제품의 그 원가 계산 굉장히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만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네, 팀입니다. 팀은 역량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딜 학교 나오고 뭘 했지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그러니까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전공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걸 했는가가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알파로 하셔야 될 게 내가 어떤 업무를 해왔다. 내가 마케팅 전문가로서 만약에 저 팀에 있으면 내가 마케팅 업무를 맡아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다라는 그 역량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은. 이 아이템을 끌고 갈 수 있는 팀원의 역량이 되는가는 이 프로그램이 이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외로 사업계획서 상에서 팀원들의 역량을 빈칸으로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절대 빈칸은 사업계획서에서 빈칸은 독이에요. 절대 빈칸 내시면 안 됩니다. 꼭 어떤 역량, 어떤 걸 했다는 거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외주 제작하겠다. 편안하게 하다 보니 이거는 다 외주 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외주 제작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외주 말고 내가 가능한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시해 주시는 사업계획서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추진 일정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세세하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쓰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이 장표 하나 만드는데. 별거 아니신 것 같지만 이 친구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다 보니까 각 플랫폼 단계별로 저렇게 세세하게 구성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해서 저렇게 만들어냈고요. 저거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1월달 뭐 2월달 뭐 이게 아닌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만큼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숲이 아닌 나무를 그리는 계획서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 부분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자금 소요 계획인데요. 올해 제가 평가하면서 되게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사업계획서 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창배, 초창배별로 맥스 금액이 정해져 있죠. 네, 초창배, 예창배 1억이 맥스고요. 도약 패키지는 3억이 맥스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무조건 그 맥스 금액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3억이면 3억, 1억이면 1억.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업계획서상에서 1억으로 작성을 안 하시고 4,500만 원 정도로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1등을 하셨어요. 그럼 1등이면 1억을 줘야 되는데 본인은 4천만 원 쓰셨잖아요. 그럼 4천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요금의 금액 이상의 그 지원금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난 1억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저 4천만 원 필요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4천만 원밖에 못 받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수님들은 반드시 사업계획서 상의 예산표는 맥스 금액에 맞춰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이 프로그램이 줄 수 있는 최고 금액까지 쓰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올해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많이 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자기검증인데 제가 대부분 사업계획서 쓸 때 멘토나 이런 어떤 컨설턴트들이 붙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쓰시면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 나 혼자 쓰잖아요. 나 혼자 쓰면 내가 썼을 때 이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는 거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뒤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냉정하게 과연 내가 문제의식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명확한가 하고 내가 점수를 줘보는 거예요. 동기가 이게 맞나? 서비스 목적이 맞나?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은 이게 개발 방안이 이게 될까? 내가 쓰지만 내가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점수가 최소한 75점 이상 나와야 돼요.
본인이니까 본인이 후하실 거 아니에요? 후하시면 80점 이상 나오셔야 됩니다. 대부분 등락이 결정되는 게 70점대 언더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검토를 받으신다면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나 혼자 끝까지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 반드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점 사항인데 제가 올해 이제 가점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적인 부분인데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점 사항인데 해당이 안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가점 플러스가 1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1점 차로 등락이 됐을 때 본인이 올리지 않은 점수를 인정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1점 때문에 등락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가점 사항이 어떤 게 있구나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예비창업 패키지라고 되어 있지만 예비창업 패키지가 아닌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앞으로 보실 사업계획서 양식은 이거랑 90% 이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의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시장 진입, 팀 구성 이 양식은 동일해요. 예창, 초창, 도약 그 외에 다른 어떤 사업계획도 이 양식으로 가실 거예요. 이 양식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시고 이 칸에 들어가 있는 거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이거는 조금 첨언인데 저기 있는 파란색 글씨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예,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지울 게 아니라 저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되게 그러니까 타겟 시장, 진출 시기라고 되어 있으면 타겟 시장과 진출 시장이라는 걸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빠지면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저 칸에 있는 저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파란색 글씨 무시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네, 해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 중에서 이거는 이제 제출 서류가 당일날 바로 되는 게 있고 며칠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 마지막 날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서류를 안 띄워놨어. 그럼 제출을 못 하잖아요. 그럼 탈락돼요. 제출하기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제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띄워놓으십시오. 미리 띄워놓고 접수는 저는 마지막 날 꼭 가끔이긴 한데 마지막 날 접수자가 몰리면 서버가 다운되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 가끔 있었습니다. 실제로 6시 마감인데 접수를 하다가 부하가 걸려가지고 접수 시간이 막 9시, 10시가 널리고 막 됐네 안 됐네 되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전날 저녁 최소한 당일날 아침 오전에 접수를 마감해 주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질적인 부분이니까 사업계획서 작업되고 났을 때 반드시 좀 일찍 접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점 정리입니다. 자, 고객점증, 비행검증은 반드시 도출하셔야 하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고요. 안 되면 한 노력의 흔적이라도 보여주세요. 진짜 안 되면 통계치 막 네이버에 있는 구글 링 막 돌려가지고 내가 진짜 조사를 해보니 이 정도 되더라 라고까지라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줄 안에 아까 말한 직관적인 저는 무엇하는 누구고 무엇입니다라는 되게 간략하고 명확한 나를 보여야 되고요. 한 번에 사업계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억을 받았다는 친구도 저랑 7개월을 맞는 거거든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오랜 시간 걸렸고 일단 이거는 원가 계산인데도 한 달 걸렸고요. 고객 검증, 시장 검증하는데도 한 2달 걸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별거 아니지만 그 계획서 만드는데도 3개월 걸린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녹여져서 지금의 뭐 이렇게 보면 거의 끝판왕 같은 사업계획서. 네. 사업계획 산으로 6억이라는 지원금을 받아냈다라고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정말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식을 잘 이해하라. 파란색 글씨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반드시 걔는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라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이거 어려운데 빼자 이런 거 안 돼요. 걔가 너라고 했으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의미, 기관마다 평가하는 기관의 의미가 달라요. 제가 동일한 아이템이지만 제가 마스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일반적인 형태로 가면 그냥 일반 제조가 되지만 제가 보건산업진흥원으로 가면 얘네는 필수적인 우리가 딱 맞는 아이템이네 이런 좋은 아이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이시면 농림과 관련된 그 진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플러스 알파가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관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시고 파악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매년 초에 되는 정보 주도 트렌드를 찾아라. 이거는 뭐 내가 듣기 싫어도 막 올해는 뭐가 좋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대통령이 첫날 첫 다맞듯 다 얘기하십니다.
그냥 그걸 들으면 아 올해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하겠구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한번 들어보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폰트가 난무하는 사업계획서. 네. 아까 제가 중간에 보여드린 그 논문 같은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옆에 직관성이 좋은 이미지와 텍스트와 도식이 적절히 섞인 그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사업계획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이디어는 쉽지만 실행하고 결론 내기까지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잘 이끌어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되게 좋은 경험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응답이 시간이 되시면 네, 간단하게 좀 받아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긴 한데요. 네, 드시면 질의응답 간단히 받겠습니다. 혹시 한 3분 정도만 받을게요. 질의응답 있으실까요? 톡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땡땡땡 할 때까지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을 키우시는 농축 농장에서 농장형 프로그램을 하시면 우리가 보통 사실 죄송한데 교수님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농축을 들어보면서 농사 성취감을 확보해서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목소리가 안 들려서요. 아침도 별로 없고 그런 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해서 하면 교수님 혹시 채팅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목소리가 안 들어와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몇 장 정도를 정리해야 할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업계획서 처음 받으시면 네, 그 채팅창으로 질문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서 몇 장이 좋냐고 말씀하셔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마다 그 요구하는 장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 8장, 초기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 10장 정도가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2장 정도 추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반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사위원들이. 그리고 양이 많다고 잘 떴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기관에서 요구하는 장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시면 절대적으로 맞춰주시면 좋고요. 그게 안 되시더라도 한 2장 정도까지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뭐 10장인데 뭐 20장짜리 사업계획서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라고 약간 반칙했다는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감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건 좋지 않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만 많이 주셔가지고요. 네, 그러면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무튼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업계획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고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세세한 것까지 다 뭐 작성하는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념만 흐름만이라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감사드리고 또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